한 나라가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던 나라. 굶주림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만은 포기하지 않았던 민족. 세계는 그 나라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작고 가난한 나라, 언제 사라질지도 모를 나라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의 심장을 움켜쥐고 있고 수많은 나라들이 이 나라를 배우려 하고 있으며 어떠한 강대국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묵묵히 그리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636년에 설립된 하버드 대학교. 리콜라 하스켈 교수의 국제안보학 강의실에서는 세계 질서의 변화를 주제로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매우 특별한 강의가 될 것 같군요. 리콜라 교수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200명의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스크린에는 세계 군사력 순위와 경제 대국들의 이름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미국 군사력 세계 1위, GDP 세계 1위. 중국 군사력 세계 2위, GDP 세계 2위. 러시아 군사력 세계 3위, GDP 세계 11위. 인도 군사력 세계 4위, GDP 세계 5위. 일본 군사력 세계 5위, GDP 세계 4위. 자, 여러분은 어떤 나라가 미래의 세계 질서를 주도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미 해군 장교 출신인 알렉스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미국과 중국의 지위 구도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두 나라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압도적이니까요. 옆자리의 레이첼도 의견을 보탰습니다. 저는 인도의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인구 대국이고 젊은 인재들이 많으니까요. 학생들 사이에서 동의하는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리콜라 교수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의견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나라가 있습니다.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말을 들은 학생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의아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미 육군 장교 출신 브라이언은 약간 비웃는 듯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요? 인구가 5천만도 안 되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강대국들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겁니까? 리콜라 교수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브라이언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브라이언 군, 당신의 그 생각이 바로 우리 미국이 가진 가장 큰 약점입니다. 오만함과 현실 안주,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스크린에는 한국의 놀라운 성장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6.25 전쟁 이후부터 오늘날까지의 급격한 발전을 보여주는 가파른 상승 곡선을 보며 학생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들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이 어떻게 강대국들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나라가 되었는지, 왜 우리가 그들을 새롭게 봐야 하는지를 말이죠. 강의실 앞쪽에 앉아있던 한국계 미국인 유학생 민서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의 조국이 이룩한 놀라운 성과들을.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한국이 강대국들도 넘볼 수 없는 나라가 된 진짜 이유를. 리콜라 교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스크린에 한반도의 지도를 띄웠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면적으로 보면 세계 109위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98분의 1, 중국의 94분의 1 수준이죠. 인구도 5천만 명으로 세계 28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스크린에는 이번에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중국, 러시아, 일본으로 둘러싸인 작은 반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나라가 어떻게 강대국들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알렉스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미국의 보호 때문 아닙니까? 한미동맹이 있으니까요. 리콜라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일부는 맞습니다만 한국은 단순히 우리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고 있죠. 스크린에는 한국의 세계 경제 순위와 군사력 순위가 나타났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세계 6위의 군사강국, 이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이 가진 강인한 정신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이죠. 레이첼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한국이 정말 그렇게 강하다면
왜 우리는 그동안 한국을 그저 작은 나라로만 봐왔던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논의해야 할 핵심이죠. 우리는 종종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한국의 진정한 힘은 표면적인 크기가 아니라 내면의 강인함에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6.25 전쟁 당시의 참혹한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한국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GDP가 몽골보다도 낮았고 미국의 원조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나라였죠. 이번에는 현대의 서울 스카이라인, 반도체 공장, 첨단 전투기, K-팝 공연 장면들이 연이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불과 70년 만에 그들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발전을 이룬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리콜라 교수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 강의실 앞쪽의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민서 양, 당신의 조국은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하나요? 민서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올 때마다 더 단단해졌어요. 6.25 전쟁, IMF 외환위기, 코로나19. 모든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죠. 리콜라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한국의 역사는 생존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매 순간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도전해야 했죠. 그 과정에서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이 형성된 겁니다. 브라이언이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건 과거의 이야기 아닌가요? 지금은 세계가 평화롭고 경제도 안정적인데 그런 생존 본능이 여전히 중요할까요? 리콜라 교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계가 평화롭다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동의 분쟁, 대만 해협의 긴장.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일수록 한국과 같은 나라가 더 빛을 발하는 겁니다.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지는 이유입니다. 우리 미국은 오랜 세월 세계 최강대국의 지위를 누려왔지만 위기 앞에서는 종종 분열됩니다. 반면 한국은 위기가 올 때마다 더 단단해지고 더 혁신적이 되죠. 스크린에는 이제 한국의 군사력을 보여주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KF-21 전투기 모두 한국이 자체 개발한 첨단 무기 체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국이 얼마나 강인한 나라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으로는 왜 한국이 경제와 군사 양면에서 강대국들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나라가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리콜라 교수는 스크린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그래프가 보여주는 의미를 이해하고 계신가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44%, SK하이닉스는 31%, 두 회사를 합치면 75%가 넘습니다. 사실상 한국의 독점 시장이죠. 레이첼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만약 한국과 갈등이 생겨 반도체 공급이 중단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리콜라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모든 첨단 산업 국가들의 경제가 마비될 겁니다. 자동차, 스마트폰, 컴퓨터, 군사 장비, 모든 것이 작동을 멈추게 되죠. 스크린의 이미지가 바뀌며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도 나타났습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35% 이상을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렉스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왜 미국은 이런 핵심 산업을 한국에게 내주게 된 건가요? 안보적으로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이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엄청난 투자와 혁신으로 이 분야를 선점한 것이죠. 우리가 단기적 이익에 집중하는 동안 한국은 30년 앞을 내다보며 투자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이번에는 한국의 조선 산업 현황이 나타났습니다. 세계 조선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무려 36%입니다. 세계 1위죠. 우리가 바다를 지배한다고 자부하는 미국조차 대형 상선을 만들지 못하는 반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배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교수는 이어서 한국의 다양한 산업 경쟁력을 보여주는 데이터들을 차례로 띄웠습니다. 스마트폰, 가전제품, 디스플레이, 철강, 자동차, 모든 핵심 산업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 무기화의 시대에
왜 강대국들도 한국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브라이언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경제력만으로 나라의 안보가 보장되진 않죠. 군사력은 어떻습니까? 리콜라 교수는 그의 군인다운 직관을 칭찬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제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알아볼까요? 스크린에는 한국의 국방비 지출과 군사력 현황이 자세히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국방비는 세계 10위 수준입니다. GDP 대비 2.7%로 나토 기준인 2%를 훨씬 웃돌죠. 병력 규모는 55만 명으로 세계 6위, 예비군까지 합치면 무려 320만 명에 달합니다. 민서가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의 남자들은 모두 약 18개월간 군 복무를 합니다. 전 국민이 기본적인 군사 훈련을 받는 셈이죠. 리콜라 교수는 민서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한국은 이제 자체 방위산업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스크린에는 한국의 첨단 무기 체계들이 차례로 등장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KF-21 전투기, 천국 미사일,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이제 한국은 거의 모든 무기 체계를 자체 생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폴란드, UAE, 호주와 같은 나라들이 한국의 무기를 구매하고 있죠. 알렉스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몇 위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글로벌 파이어파워 인덱스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6위의 군사강국입니다. 하지만 순위보다 더 중요한 건 한국의 군사적 자립도입니다. 그들은 이제 미국의 도움 없이도 자국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레이첼이 궁금증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군사력과 경제력만으로 강대국이 될 수 있나요? 소프트 파워는 어떻습니까? 리콜라 교수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제 한국의 진정한 무기, 바로 문화력에 대해 알아볼까요? 스크린에는 BTS, 블랙핑크와 같은 팝 스타들의 공연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유튜브 조회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십억 뷰가 넘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상당수가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는 셈이죠. 이번에는 넷플릭스 순위가 나타났습니다.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슬기로운 의사생활 등 상위권의 상당수를 한국 드라마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자막이나 더빙으로 봐야 하는 콘텐츠가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할리우드조차도 이루지 못한 성과죠. 리콜라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여러분, 경제력, 군사력, 그리고 문화력, 이 세 가지가 모두 강한 나라는 세계 역사상 매우 드뭅니다. 미국, 영국 정도가 그랬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그 반열에 올라서고 있는 겁니다.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에서는 이제 더 이상의 의심이나 반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놀라움과 약간의 두려움이 느껴졌죠. 자, 이제 더 충격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한국이 어떻게 강대국들 사이에서 독자적인 외교력을 구축했는지 말이죠. 리콜라 교수는 스크린을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 국민들이 금을 모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1997년 한국은 국가 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IMF라는 전 세계가 두려워하는 세 글자 앞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의 몰락을 예견했습니다. 스크린에는 당시 뉴스 화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자신의 금을 나라에 기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난 일은 모두의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전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일이 벌어졌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레이첼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잠시만요, 교수님.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왜 금을 모았다는 게? 리콜라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국가 부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환 보유고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한국 국민들은 자신들이 가진 금을 자발적으로 내놓기 시작했죠. 결혼반지, 돌반지, 심지어 금메달까지 무려 227톤의 금이 모였습니다. 강의실에 놀라움의 탄성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한국과 다른 나라들의 차이입니다. 미국에서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시민들이 월스트리트를 점거하며 정부와 기업들을 비난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브라이언이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건 90년대 이야기 아닌가요? 지금은 다르지 않나요?
리콜라 교수는 스크린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의 모습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최근 예를 들어볼까요?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미국은 어땠나요? 마스크 착용을 두고 시민들이 분열됐고 락다운 정책에 대한 반발이 심했죠? 교수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 강의실의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민서 양, 당신의 조국은 어땠나요? 민서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마스크 앱으로 수급을 조절했고 IT 기술을 활용해 동선을 추적했어요.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방역 수칙을 지켰고요. 리콜라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의 방역은 전 세계의 모범이 됐죠? WHO도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극찬했고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방식을 배우러 왔습니다. 알렉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어떻게 그런 게 가능했던 거죠? 미국에서는 마스크 착용만으로도 시위가 일어났는데. 리콜라 교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한국인들은 위기 상황에서 놀라운 결집력을 보여줍니다. IMF 때도 코로나19 때도 그랬죠. 개인의 자유만을 주장하며 정부와 대립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자발적으로 협력합니다.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지는 이유입니다. 우리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을 자랑하지만 위기 앞에서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반면 한국은 위기가 올 때마다 더 단단해지고 더 혁신적이 되죠. 스크린에는 이제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 그래프와 미국의 그래프가 나란히 표시됐습니다. 그 차이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한국이 얼마나 결집력 있는 나라인지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으로는 더 놀라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죠. 리콜라 교수는 이번에는 미국 내 아시아계 인구 통계와 직업 분포도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여러분, 미국 내 아시아계 인구는 약 6%인데 그중 한국계는 약 10%를 차지합니다. 숫자로는 중국계나 인도계보다 적지만 사회적 영향력은 어떨까요? 스크린에는 미국 내 각 아시아계의 직업별 분포도가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계 미국인들은 의사, 변호사, 교수, 기업 CEO, 정치인 등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미 군대 내 아시아계 장성 중 한국계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죠? 레이첼이 궁금증을 표현했습니다. 교수님, 그게 왜 중요한가요? 다른 아시아계도 비슷하지 않나요? 리콜라 교수는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듯 손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미국 내에서 아시아계는 종종 모범적 소수자로 불리지만 실제 권력 구조 속에서는 여전히 유리천장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계는 다릅니다. 스크린에는 한국계 미국인 중 주요 인물들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미 육군 사성장군이었던 에릭 신, IBM의 고위 임원, 뉴욕타임스의 편집장, 메이저리그의 스타 선수들. 이들은 단순히 잘 적응한 이민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미국 사회의 권력 구조 속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알렉스가 대답을 시도했습니다. 교육열이 높아서 아닐까요? 한국계는 교육을 매우 중시하지 않나요?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시스템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죠. 민서가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만들죠. 이런 마인드가 미국 사회에서도 발휘되는 겁니다. 리콜라 교수는 깊이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한국인들은 우리는 할 수 없어라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DNA에는 어떠한 한계도 뛰어넘으려는 의지가 새겨져 있죠.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다른 나라와 민족을 스테레오타입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런 편견을 깨고 자신들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세계 무대에서도 말이죠. 리콜라 교수는 스크린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5,000년 역사를 요약한 연표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볼까요? 기원전 2333년부터 시작된 이 나라는 5,000년 동안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몽골, 중국, 일본,
끊임없이 강대국들의 침략에 시달렸죠. 레이첼이 궁금증을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계속 피해자였던 건가요? 리콜라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한국은 5천년 역사 동안 수많은 강대국의 침략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스크린에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592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만 대군을 이끌고 한국을 침략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국력은 일본의 절반도 되지 않았죠? 하지만 이순신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이순신 장군의 해전 모습과 거북선의 도면이 나타났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겨우 12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함대를 상대했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들겠지만 단 한 척의 손실도 없이 일본 함대를 괴멸시켰죠. 23전 23승이라는 불가능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강의실에 경이로움의 탄성이 흘렀습니다. 알렉스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건 정말 사실인가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겁니까? 네,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세계의 전사에서 가장 위대한 제독 중 한 명으로 평가받습니다. 영국의 넬슨 제독보다도 더 뛰어난 전적을 가지고 있죠. 리콜라 교수는 스크린을 다시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전쟁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6.25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서울은 3일 만에 함락됐고 한국군은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38선을 회복했죠. 이후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경제 기적을 이룩했습니다. 브라이언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건 미국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 아닌가요? 물론 미국의 도움이 있었지만 그 도움만으로 오늘날의 한국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한국인들의 끈질긴 생존 의지와 발전 욕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리콜라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민족의 DNA를 형성하죠. 한국인들은 역사를 통해 살아남는 법을 배웠고 그것을 승리하는 법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스크린에는 한강의 기적, 88 서울올림픽, 2002 월드컵, 4강 신화 등 한국의 주요 성취 장면들이 연이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역사입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극복의 역사, 그리고 이런 역사적 경험이 오늘날 한국을 강대국들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나라로 만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리콜라 교수는 스크린을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국기가 나란히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강대국들은 한국을 두려워할까요? 알렉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두려워한다는 표현이 좀 과장된 것 아닌가요? 미국이 한국을 두려워한다고요? 리콜라 교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직접적인 공포일 수도 있고 경계심의 형태일 수도 있죠. 각각의 강대국이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 분석해 볼까요? 스크린에는 먼저 미국 국기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동맹국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내에서는 한국의 급속한 성장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죠. 스크린에는 이번에는 중국 국기가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더 직접적으로 한국을 경계합니다. 문화적으로는 팝과 K-드라마가 중국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중국의 추격을 허용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중국은 사드 배치 때 경제 보복을 가했던 겁니다. 이번에는 일본 국기가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경우 한국에 대한 감정이 더 복잡합니다. 과거에는 한국을 무시했지만 이제는 많은 분야에서 한국에게 추월당했습니다. 전자, 자동차, 조선, 문화 콘텐츠,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죠. 마지막으로 러시아 국기가 나타났습니다. 러시아도 한국의 성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방위산업이 동유럽 국가들에 진출하면서 러시아의 전통적인 무기 수출 시장을 위협하고 있죠. 레이첼이 궁금증을 표현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결국 한국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나요?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은 해징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과는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는 경제적 협력을 계속하고 러시아와 일본과도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리콜라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조하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들의 말을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국익에 따라 독자적인 결정을 내리죠. 이것이 바로 강대국들이 한국을 주시하는 이유입니다. 스크린에는 한국의 독자적 외교 사례들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유지한 사례, 일본과의 역사 문제에서 강경하게 대응한 사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독자적 제재를 가한 사례 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국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강대국들의 말을 잘 듣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필요하다면 강대국들에게도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에서는 이제 한국을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리콜라 교수는 스크린을 다시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인의 정신적 특성이라는 제목 아래 몇 가지 키워드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인들의 정신적 특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왜 그들은 이토록 강한 자존감과 당당함을 가지고 있을까요? 알렉스가 의문을 표현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인들이 정말 그렇게 자존감이 높은가요? 아시아 문화는 보통 겸손하고 내성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리콜라 교수는 흥미로운 지적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한국인들의 특별한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시아 문화는 겸손과 조화를 중시하지만 한국인들은 그 속에서도 강한 자기주장과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2002년 월드컵 당시 붉은 악마의 응원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보세요. 이건 단순한 스포츠 응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민족의 자부심과 에너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대한민국을 외치는 그들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당당함이 넘쳐오릅니다. 민서가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정신이 있어요. 리콜라 교수는 깊이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한국인들의 이런 정신은 그들의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됐습니다.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서도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온 경험, 전쟁의 폐허에서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경험, 이런 경험들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준 거죠. 레이첼이 궁금증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그런 강한 자존감이 때로는 국제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나요? 매우 통찰력 있는 질문입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한국은 때로 일본, 중국과 같은 이웃 국가들과 역사 문제나 영토 문제로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런 자존감이 한국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입니다. 리콜라 교수는 스크린을 다시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인공위성 발사, 남극기지,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 최첨단 과학 분야의 성과들이 나타났습니다. 보세요. 이런 분야들은 보통 강대국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런 분야에 과감히 도전했고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리콜라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진정한 힘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작은 나라, 약한 나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자신감은 실제 성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리콜라 교수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미래의 세계 질서와 한국의 위치라는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세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그 속에서 한국의 위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크린에는 세계 미래 산업 키워드들이 나타났습니다. AI, 우주산업, 바이오테크놀로지, 신재생에너지, 이 분야들이 미래를 주도할 산업들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은 이 모든 분야에서 이미 선두권에 올라 있습니다. 알렉스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이 분야들은 미국이나 중국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지 않습니까? 리콜라 교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배터리 기술,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바이오 시밀러, 이런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 미래 산업의 기반이 됩니다. 스크린에는 세계 각국의 주요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는 사례들이 나타났습니다. 테슬라와 LG에너지솔루션, 애플과 삼성전자, 글로벌 제약사들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시다시피 이제 글로벌 기업들도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없이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죠. 레이첼이 궁금증을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앞으로 세계 질서에서 한국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리콜라 교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국은 이제 중견국이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한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그들은 이제 강대국은 아니지만 강대국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이제는 군사적으로도 말이죠. 교수가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강대국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나라라는 오늘 강의의 제목이 다시 한번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강대국 사이에 끼인 작은 새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강대국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위자가 되었죠. 리콜라 교수는 강단 앞으로 걸어나와 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한국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가요?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 아니면 세계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국가로? 한국이 없으면 세계가 멈춘다. 지금 전 세계 강대국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값싼 대체제라며 무시당하던 한국 무기. 그런데 지금은 강대국들조차 먼저 줄 서서 한국 무기를 찾고 있습니다. 폴란드, 이집트, 호주,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독일과 미국이 수십 년간 독점해온 무기 시장을 이제 한국이 바꾸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 무기 싹 다 퍼가는 강대국들.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마르쿠스 바움입니다. 독일 국방부 방산전략국 부국장이자 라인메탈 자문위원으로 20년 동안 유럽과 중동을 오가며 독일 무기를 판매해왔죠. 그런 제가 지금 말하려는 이야기는 제 자존심이 산산조각 난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업무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일상적인 보고서를 훑어보고 있었어요. 그때 제 보좌관 한스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국장님, 폴란드 관련 긴급 보고입니다. 무심코 받아든 서류에는 믿기 힘든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폴란드, 한국 K2 전차 180대 구매 계약 체결. 금액 5조 원 규모.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이게 확실한 정보인가? 네. 언론에도 이미 보도됐습니다. 레오파르트가 아닌 K2로 최종 결정했다고 합니다. 회의실이 갑자기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폴란드는 우리 독일의 뒤를 지켜주는 나라였습니다. 나토의 동부 전선이자 우리의 핵심 안보 파트너죠. 그런 폴란드가 우리 레오파르트 대신 한국 전차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전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스가 다른 자료를 펼쳤습니다. K9 자주포 648대, FA50 경공격기 48대까지 모두 한국에서 구매한다고 합니다. 속에서 화가 치밀었습니다. 지금까지 폴란드와 맺은 관계, 쌓아온 신뢰는 무엇이었나? 갑자기 한국산으로 갈아타다니. 가격이 압도적으로 저렴했나? 이를 악물며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성능과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조건에서 한국이 더 매력적이었다고 합니다. 회의실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이제 그 정도 수준인가요? 불쾌했습니다. 제 경력 20년 동안 한국은 늘 저가 대체제 정도로만 혹은 미국이나 유럽 제품을 살 여력이 안 되는 나라들이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옵션 정도로만 여겨졌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폴란드 같은 유럽 핵심 국가가 독일 대신 한국을 선택한다니. 일시적인 현상일 겁니다. 정치적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제가 단호하게 말했죠.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혼자 자료를 살펴보며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건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방산의 빠른 납기와 성능, 그리고 현지 생산 조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었죠. 폴란드 국방장관의 인터뷰 내용을 읽으며 심장이 무거워졌습니다. 우리는 전쟁 위협이 현실인 나라입니다. 필요한 건 완벽한 무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작동하는 무기입니다. 한국은 그것을 제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경쟁을 넘어선 무언가가 시작된 건가? 제 경력에 처음으로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가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나라, 한국이 있었습니다. 폴란드 소식이 우리 부서를 충격에 빠뜨린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매일 아침 새로운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집트가 한국과 K9 자주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한스가 보고했습니다. 노르웨이가 한국 K2 전차와 K9 자주포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요일 보고였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마지막 타격이 날아왔습니다. 호주가 방산협력국으로 한국을 지정했습니다. K9 자주포 구매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유럽, 중동, 그리고 이제는 호주까지. 지난 20년간 우리 독일이 공들여 쌓아온 시장들이 하나둘 한국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부하 직원들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기 싫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종합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분석팀장 베르너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최근 3년간 한국산 무기 구매 요청국이 급증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납기 준수율, 가격 경쟁력, 성능의 균형입니다. 스크린을 통해 각국의 구매 제안서를 살펴봤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이 입찰 공고도 내기 전에 한국의 비공식 접촉을 시도했더군요. 그것도 주요 정부 관계자들이 직접 말이죠. 그들이 퍼간 게 아닙니다. 베르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각국이 줄을 섰습니다. 저는 믿고 싶지 않았죠. 한국이라니. 불과 10년 전만 해도 독자적인 무기 체계를 갖추지 못했던 나라였습니다. 기술 이전으로 독일과 미국 무기를 조립하던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를 위협하는 경쟁자가 됐다니. 다음 주 방산전략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부국장 슈미트가 말했습니다. 국방조달청 고위 책임자들도 참석합니다. 책상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를린 하늘은 여전히 평화로웠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죠. 이대로 가다간 독일 방산의 미래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서 몰래 한국 방산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그리고 최근 개발된 KF-21 전투기까지. 사양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결코 저평가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약속한 일정 내에 납품을 완료하는 신뢰성이었습니다. 대형 방산 프로젝트에서 흔히 발생하는 지연이 한국 업체들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었죠. 게다가 현지 생산 비율도 높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놀라운 사실. 한국은 북한과의 대치 상황 속에서 실전을 염두에 둔 무기 체계를 구축해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유럽의 무기가 이론적 완벽함을 추구하는 동안 한국은 실전 효용성에 집중했던 거죠. 밤이 깊어가는데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폴란드, 이집트, 노르웨이, 호주. 이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한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우리가 보지 못한 무언가를 본 겁니다.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죠. 회의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부상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이제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 짧은 시간 안에 세계 방산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됐는지 말이죠. 특별 보고서를 작성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상황은 더 심각해졌죠. 호주가 독일제 장갑차 대신 한국의 레드백을 최종 선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십 년간 호주는 독일의 주요 방산 파트너였는데 이제 그 자리를 내주게 된 겁니다. 베를린 본부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방산업계의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라인메탈, 크라우스 마페이 웨그만의 임원들까지 참석했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레드백 쇼크라고 부르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며 대표가 말했습니다. 호주가 우리 복서 장갑차 대신 한국의 레드백을 선택한 것은 단순한 계약 하나를 잃은 문제가 아닙니다.
향후 20년간의 호주 방산시장 진출 전략을 다시 짜야 할 상황입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레드백이 성능이 더 뛰어났나요? 리포트를 읽던 기술 분석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아닙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우리 복서가 약간 앞섭니다. 하지만 호주는 전체 패키지를 평가했습니다. 현지 생산 비율, 기술 이전, 납기, 그리고 말을 멈추길래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측의 지원 약속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장비를 파는 것이 아니라 호주의 방산 생태계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회의실에 한숨이 가득 찼습니다. 제 안에선 불쾌감이 커졌습니다. 전통적으로 독일은 기술력으로 승부했습니다. 최고 품질, 최고 성능이 우리의 무기였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네요. 이건 이제 경쟁이 아닙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위협입니다. 한국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위치를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평소 제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바움 국장님, 너무 과장된 평가 아닙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전혀요.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이집트, 호주까지 모두 우리의 전통적인 시장이었습니다. 하나둘 한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제 말이 거칠게 들렸을지 모르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직접 한국으로 가서 그들의 무기 체계를 직접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ADEX 방산 전시회가 좋은 기회일 겁니다. 이례적인 제안이었지만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의 부상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냉철하게 실체를 파악해야 할 때였죠. 호텔방에 누워 호주 국방부 담당자의 인터뷰 내용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한국의 제안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방위 산업 전체를 업그레이드하는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런 접근법을 가지게 됐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 어떤 전략이 있는지 직접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면서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출장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한 다음 날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베르너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만 봐도 좋지 않은 소식이란 걸 알 수 있었죠. 국장님, 사우디아라비아 소식입니다. 중동은 제가 15년간 공들인 시장이었습니다. 특히 사우디는 독일 방산업계의 보석과도 같은 고객이었죠.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우디가 한국과 천궁2 대공 미사일 체계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금액은? 베르너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40억 달러 규모입니다. 커피잔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손등에 흘렀지만 그것보다 더 뜨거운 화가 목구멍까지 치밀었습니다. 언제부터 협상했던 겁니까? 6개월 전부터라고 합니다. 완전히 비밀리에 진행됐습니다. 정말 믿기 힘들었습니다. 6개월 전 저는 직접 리야드를 방문해 사우디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찬을 했었죠. 그들은 어떤 암시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서는 한국과 4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논의하고 있었다니. 이것은 계약이 아니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구도가 바뀌는 거야. 베르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우디는 한국과 함께 현지 생산 라인 설립도 합의했다고 합니다. 향후 중동 전체를 대상으로 한 방산 허브를 구축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베를린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세계 최고 품질을 자랑하던 독일 방산업계가 이렇게 위협받는 상황이라니. 40억 달러는 숫자,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중동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죠. 20년 전 한국이 우리에게 기술 이전을 요청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슈미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들을 얕봤습니다.
핵심 기술은 공개하지 않았고 조립 수준의 이전만 허용했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우리를 추월했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한국 방산에 대한 자료를 더 깊이 살펴봤습니다. 천궁2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대공 미사일 체계였습니다. 미군의 패트리어트와 비슷한 성능을 갖추면서도 가격은 절반 수준이었죠. 게다가 납기도 빨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하지?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더 이상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죠. 다음 날 한국 서울로 떠나기 전에 최종 준비 회의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제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르쿠스, 솔직히 말하게. 회사 대표가 물었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 어떻게 보나?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원래 그들이 우리의 기술을 모방하여 저가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분석할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성공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겠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내일 한국으로 떠나기 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편견 없이 그들의 시스템을 분석하고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솔직히 인정하겠다고 말이죠. 인천공항에 내리자 습한 공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한국이었습니다. 20년 방산 경력의 아시아는 주로 일본과 대만만 방문했었고 한국은 항상 제 레이더 밖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이게 첫 번째 실수였던 것 같네요. 호텔에 체크인한 후 바로 ADEX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자 규모에 놀랐습니다. 세계 각국의 방산 기업들이 자리 잡았지만 단연 주목을 받는 것은 한국 업체들의 부스였죠. 이렇게 큰 전시회였나요? 동행한 한스에게 물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규모가 2배로 커졌다고 합니다. 한스가 답했습니다. 특히 외국 바이어들의 방문이 급증했다고 하네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부스로 향했습니다. FA-50 경공격기와 KF-21 전투기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죠. 한 엔지니어가 영어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FA-50은 이미 폴란드, 필리핀, 이라크 등에 수출되었으며 생존성과 비용 효율성이 뛰어납니다. 그의 설명을 듣고 있자니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최고의 성능을 추구하기보다 충분히 좋은 성능의 현실적인 가격과 납기를 결합하고 있었습니다. 실전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듯했죠. 다음으로 현대로템의 K2 전차 부스로 이동했습니다. 폴란드가 선택한 바로 그 전차였죠. 기술 담당자가 자신있게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K2는 우리 국경 상황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북한과의 국경은 산악지형이 많아 기동성과 화력이 균형을 이루어야 했죠. 전차 내부를 살펴보며 놀랐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와 비교했을 때 기술적으로는 약간 떨어질 수 있지만 실용성과 현장 운용 측면에서는 오히려 앞서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화 디펜스의 K9 자주포와 천궁2 미사일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우디가 40억 달러를 지불한 그 시스템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발사모의 시연을 지켜보니 왜 그들이 선택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이건 정말 진짜 같아.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네. 옆에 있던 한스가 물었습니다. 이 무기들 왜 이렇게 진짜 같지? 말만 무기가 아니야. 하루 종일 전시회를 돌아보며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의 무기 체계는 화려한 스펙보다 실전 효용성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무기는 전시용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도구였죠.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노트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국 방산의 특징 1. 실전 중심 접근법 2. 신속한 납기 3. 포괄적 파트너십 제안. 다음 날 저는 한국 방산 엔지니어와의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그를 통해 더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길 바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들을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 이렇게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법을. 잠자리에 들기 전 다음 날 물어볼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관찰을 넘어 그들의 성공 비결을 진지하게 배울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수석 엔지니어 김정우를 만났습니다. 그는 20년 이상 한국방산 분야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죠. 호텔 카페에서 마주 앉자 그가 먼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독일에서 오셨다고요? 저희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초기에는 독일 기술이 저희의 롤모델이었죠. 겸손한 태도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엔지니어님, 솔직히 묻겠습니다. 어떻게 한국 무기가 이렇게 빠르게 세계 시장을 점유하게 됐을까요? 기술적으로는 독일이나 미국에 비해 역사가 짧은데도 말이죠. 김정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바움 국장님, 한국은 스펙이 아니라 실전 경험으로 무기를 만듭니다. 저희에게 무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니까요. 그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는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는 70년간 휴전 상태로 언제든 전쟁이 재개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저희는 이론이 아닌 실전을 위한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실전을 위한 무기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간단합니다. 무기가 필요할 때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거죠. 복잡한 기술로 완벽한 무기를 만드는 것보다 실제 상황에서 95% 성능으로 100% 작동하는 무기가 더 중요합니다. 그의 말이 폴란드 국방장관의 인터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필요한 건 완벽한 무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작동하는 무기입니다. 김정우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방산 수출을 단순한 물건 판매가 아닌 관계 구축으로 봅니다. 구매국의 미래 방위 산업을 함께 발전시키는 거죠. 폴란드의 K2 전차를 판매할 때도 단순히 전차를 넘긴 게 아니라 현지 생산 체계 구축과 기술 이전까지 패키지로 제안했습니다. 이 부분이 호주와 사우디가 언급했던 전체 패키지였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경쟁력은 어떻게 유지하나요? 방산은 원래 비용이 높은 산업인데요. 김정우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효율적인 생산 체계와 장기적 안목 때문입니다. 단기 이익보다 장기적 관계를 중시하죠. 초기에는 수익률을 낮춰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회수합니다. 또한 군과 방산업체,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는 삼각체계가 있어요. 이건 한국만의 특징입니다. 대화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우리 독일은 기술적 완벽함을 추구하며 높은 가격을 정당화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실용적 접근으로 충분히 좋은 무기를 만들어 시장을 장악했죠. 호텔방에 누워 오늘의 대화를 정리했습니다. 우린 기술을 쌓았고 그들은 생존을 걸었군요. 이 문장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독일에게 방사는 산업이었지만 한국에게는 생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세계 시장에서 승패를 가르고 있었죠. 내일이면 독일로 돌아갑니다. 동료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떤 보고서를 써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들은 이미 우리의 경쟁자를 넘어 우리가 배워야 할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베를린에 돌아온 후 저는 바로 특별 보고회에 참석했습니다. 최고위 방산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죠. 제 보고서가 앞으로의 전략 수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마르쿠스,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왔나? 회의를 주재하는 슈미트가 물었습니다. 프로젝터를 켜고 준비해온 자료를 띄웠습니다. ADEX에서 찍은 사진들, 수집한 자료들, 그리고 제 분석을 담은 슬라이드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한국 방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체계적입니다. 이건 단순한 모방이나 후발주자의 추격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일부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한국 무기의 핵심 경쟁력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실전 중심의 설계 철학. 둘째, 구매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셋째, 효율적인 생산 체계를 통한 가격 경쟁력과 납기 준수입니다. 화면에 전시회에서 찍은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이 무기들은 기술적으로는 우리 제품보다 약간 뒤처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전 환경에서의 운용성, 정비성, 그리고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앞서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누군가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격을 낮춰야 할까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순히 가격을 낮추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지 않습니다. 그들은 방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폴란드, 호주,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의 협약 내용을 비교 분석한 자료였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은 단순히 장비만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현지 생산 시설 설립, 기술 이전, 공동 개발 프로젝트, 심지어 구매국의 방산 수출 지원까지 약속합니다. 이건 무기 판매가 아니라 동맹 구축입니다. 갑자기 라인메탈 이사가 질문했습니다. 한국처럼 못합니까? 우리도 그런 접근법을 취하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침묵했습니다. 모두가 제 대답을 기다렸지만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우리의 사고방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쟁하는 대상은 한 발 앞서가고 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독일 방산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위안이 되는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스스로를 세계 최고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변했고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실전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매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자 한스가 물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건 배우는 것일지도 모르겠어. 방산전략국 부국장실, 베를린 오후 11시 37분.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베를린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빈 문서가 켜져 있었고 제목만 적혀 있었죠. 우리는 지금 한국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이 제목을 쓰는 것만으로도 20년 방산 경력에서 가장 큰 자존심을 꺾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인정해야 할 때였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개인적 관찰과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독일 방산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지난 5년간 세계 방산 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한국의 부상입니다. 폴란드,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전통적으로 유럽과 미국의 무기를 선호했던 국가들이 한국 제품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격 경쟁력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만났던 김정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스펙이 아니라 실전 경험으로 무기를 만듭니다. 한국 방산의 핵심 경쟁력은 실전 중심의 설계 철학입니다.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실제로 작동하는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이론적으로 완벽하지만 복잡한 시스템보다 실전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무기를 개발했죠.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놓친 것은 무엇이었을까? 너무 자만했던 걸까? 다시 키보드로 돌아왔습니다. 독일 방산업계는 기술적 우수성에 집중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구매자들은 단순한 기술 사양을 넘어 총체적인 방위 솔루션을 원합니다. 한국은 이 점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의 수출 전략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현지 생산시설 구축, 기술 이전, 공동 개발 프로젝트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접근법. 구매국을 단순한 고객이 아닌 파트너로 대하는 전략이 성공을 거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의 자만심을 버리고 변화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을 잃어갈 것인가. 마지막 문단을 작성하기 위해 잠시 멈추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제 경력에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방산의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기를 퍼가는 게 아닙니다. 세계가 원해서 찾아가서 사가는 중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을 경쟁자로서 존중하고 그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특히 실전 중심 접근법, 고객 맞춤형 솔루션, 그리고 효율적인 생산 체계를 말이죠. 보고서를 저장하고 의자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창밖에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이제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저 자신은 변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출근하는 직원들이 하나둘 사무실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를 인쇄해 책상 위에 올려놓고 커피를 한 잔 더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무기가 더 이상 대체제가 아닌 세계가 선호하는 주력 무기로 자리 잡은 현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르쿠스, 어제부터 계속 사무실이었어요? 한스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중요한 보고서를 마무리했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날이었습니다. 독일 방산의 새로운 여정, 그리고 제 개인적인 변화의 시작이었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